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과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국 우한시에서 138명의 입원 환자를 분석한 그 임상적인 특징을 분석해서 자마에 실은 논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논문하고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인 특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추후에 시비어리티를 결정하는 인자 중에 림포피니아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런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논문을 발표할 거고, 오늘 발표는 가정학과 1년차 이은호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일 논문 발표를 진행하게 된 가정학과 1년차 이인호입니다. 네, 일단 먼저 코로나 감염 환자 임상 양상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 대해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페이지 다운이 안 돼요. 페이지 다운이 됐어요. 네, 논문이 나올 무렵에 1월 30일에 중국에서 9,690명 환자가 있었고 그 수가 급격히 늘어서 이제 임상 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우한 중남병원을 진행하였고 여러 가지 질환력이나 검사 결과 등 임상 양상을 기술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와 일반 병실 환자의 임상 양상 차이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중환자실 환자는 일반 병실 환자에 비해 더 고령이었고 그리고 기존 질환력 또한 유의미하게 더 많았습니다. 또한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복통 등의 증상 등이 또한 유의미하게 많았습니다. 반면 발열이나 기침 등 다른 특이 증상은 유의미한 방이 보이진 않았고 그 전천형 10% 정도는 이제 설사나 구역질 등의 증상이 발열이나 호흡곤란보다 더 먼저 선행하는 환자들도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도표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혈관 질환 등의 질환에서 이제 양쪽 중환자 집단과 일반 병실 집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이 또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페이지 도표에도 그 증상에 대한 도표이며 이제 구역질이나 호흡곤란, 인후통 등등 증상이 이제 중환자 집단과 비중환자 일반 병실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페이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심혈관 심박동수나 호흡수 그리고 혈압 등은 이제 중환자실 환자와 일반 병실 환자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환자실 환자는 이제 그 백혈구수나 디다이머 그리고 기타 혈액 검사 수치 등이 유의미하게 높게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WBC나 뉴트로필 등이 중환자 환자가 비중환자실 환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관찰되었으며 디다이머나 크레아티닌 그리고 ADH, ALT 등의 이제 간 관련된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림포사이트는 중환자실 환자에서 일반 환자에 비해 더 감소되어 있는 것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CT상에서 양폐하의 병변이 발견되었는데요. CT 소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징 양폐하에 걸친 이제 간유리의 음영이 관찰되었고, 이제 환자 치료가 진행되고 임상 양상 괜찮아지면서 간유리 음영이 위 사진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이제 호전된 양상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혈액 가스 검사 결과상에서는 정상인에 비해서 일반 병실 환자의 경우에는 더 산수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날짜가 일정 시간 지난 뒤에 비교 시에 전체 환자 중에서 일반 병실 환자는 30% 정도가 퇴원한 반면 이제 중환자 환자는 더 적은 비율에서 퇴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자 비율 또한 중환자 환자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환자는 유의미하게 합병증 발생 비율이 일반 병실 환자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특히 유의미하게 더 발생한 합병증으로는 쇼크와 심장 손상
그리고 부정맥 ARDS 등이 있으며 이제 일반 병실 환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중환자 환자에서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의 경우에도 일반 병실 환자는 대부분 산소 치료 위주로 진행한 반면 중환자 환자는 여러 가지 침습적 환기나 에크모 등이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치료 방법이 더 침착 치료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에 따라서 혈액감 수치가 변화할 또한 이제 논문에서는 확인하였는데요. 특히 그 림프구 저하증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망한 환자들 경우에는 더욱더 림프구 저하증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에서는 그 생존자에 비해서 WBC나 뉴트로필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D다이머 또한 사망자에서 더 높았습니다. 또한 그 환자들의 임상 양상이 진행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점차 혈액 내 요소 수치 및 크레아틴 수치가 점차적으로 상승함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점차 이제 질병이 진행하면서 생존자의 경우에는 WBC 수치가 이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높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뉴트로필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림프구의 경우에는 생존자의 경우 거의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이제 사망자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병이 진행하면서 림프사이트 카운트가 감소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D다이머 또한 생존자에 비해서 사망자의 경우 이제 양상 진행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요소 수치 및 크레아틴 수치 또한 이제 질병이 진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사망자의 경우에 점차 상승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논문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질환에서 흔한 질환은 발열이나 기침, 그리고 근육통 등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또한 비특이전 증상 또한 발생 가능한데 이 비특이전 증상이 다른 열이나 기타 증상에 앞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설사나 구역질 등의 증상이 약 10%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주된 합병증은 ARDS와 부정맥 등의 심장합병증, 그리고 쇼크 등이 있었고요. 그 CT상에서 특징적으로 양쪽 폐활 결처 패치하게 이제 간요리 음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그 증상이 심각한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할수록 더 나이가 많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질환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으며 더 심각하게 그 질환이 중증 더 심한 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 이제 흔하고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일반 병실 환자에 비해서 더 많은 혈액감소 이상 수치가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이는 코로나 그 감염이 이제 여러 가지 심장 손상이나 간 손상, 콩팥 손상이나 그 면역 체계에 이제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병실 환자는 대부분 산소 치료를 진행한 반면 그 일부 중환자 환자는 그 침습적인 환기 치료나 에크모 등의 이제 더 적극적인 산소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비생존자에서 그 사망자의 경우에서는 뉴트로필이나 D다이머, WBC, 그 혈액 요소 수치나 크레아틴 등 수치가 계속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반면 림프구는 계속해서 감소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논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논문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코멘트는 두 가지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안 돌아갈 때는 클릭을 한번 하고 그걸 누르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논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논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환자에서의 림프구 저하증에 관한 논문입니다. 일단 코로나 질환에 있어서 질병 중증도나 상태에 관한 키 인디케이터를 얻기 위해서 컴플리트 블러드 카운트를 이제 그 시간에 따라 조사하게 되었고요. 이는 이제 처음에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중증도가 덜한 환자에 비해서 심각한 환자에
환자의 경우에 더 많은 비율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반면 경증 환자는 거의 대부분 그 회복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초기 질환의 중증도를 이제 평가하는 것이 환자들 예후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진행되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환자들을 수출하여서 사망 환자와 처음에 그 중증 질환, 그 임상 양상이 심각했던 환자, 그리고 중간 및 경증 환자들을 이렇게 세 집단을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망 환자의 경우는 림프구 비율이 5% 이하로 매우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고요. 이제 임상 양상이 심각했던 환자, 그러나 사망하진 않고 결국 회복되는 환자는 이제 림프구 분율이 10% 이상 정도였습니다. 반면 임상 양상이 경증이나 혹은 중간 정도였고 추후에 회복된 환자들의 경우에는 림프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은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림프구 저하증이 그 질환을 이제 그 추후 예후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예후 그 평가 인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에 따라 평가해 봤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증상이 생긴 후에 10일에서 12일 정도에는 두 집단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림프가 20% 이상의 경우에는 모더레이트로 분류하고 20% 이하의 경우 시비어 타입을 분류하였고, 또한 처음 증상이 발생한 이후로 17일 정도 후에는 림프 수치가 20% 이상의 경우에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5% 20% 정도 사이에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계속해서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5%가 안 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환자로 그 높은 사망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분류해 나눴습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내용은 도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처음 날짜에 따라서 처음 10일의 경우에는 모더레이트 20% 이상으로 모더레이트한 경우는 치료 가능하다 보였고, 그 다음의 경우에는 그 이외의 경우에는 17일이나 19일 한 번 더 보아서 20% 이상은 치료 가능, 5% 20% 가능 정도는 치료 가능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하고, 5%가 안 될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상태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처음 임상 증상이 모더레이트의 경우에는 림포사이트가 대부분 이제 20% 이하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높은 반면에 더 심각하거나 매우 크리티컬 경우에는 림프구 분율이 더 낮은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따른 코로나 이제 환자에서 림프 수치 변화 양상으로 이제 모더레이트나 이제 경증 환자에서 결국 치료된 환자의 경우에는 림프 수치가 계속해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황색 수치처럼. 반면 처음에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림프 수치가 약간 중간 정도에서 결국은 이제 회복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치가 점차 상승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 환자의 경우는 림프 수치가 점차 낮아져서 5% 분율 이하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논문에서 코로나 환자에서 림포페니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해 본 내용들인데요. 먼저는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림프구를 이제 감염시켜서 이제 죽게 만드는 원인을 처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림프 조직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발하여서 이 사이토카인이 림포사이트의 아포토시스 유발해서 이제 림포페니아가 발생 가능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대사 장애를 유발해서 이제 림프구를 이제 억제하는 기전에 의해서 림포페니아 발생 것을 이제 또한 추측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림포사이트 빈율이 이제 믿음직하면은 그 인디케이터로 활용 가능함을 이제 시사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림포페니아는 이제 질환의 중증도와 추후 예후 그리고 현재 상태의 평가함에 있어 이제 효율적이고 믿음직한 이제 인디케이터임을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논문 발표를 했는데요. 앞에 논문은 사실 2월 초에 중국에서 이제 우한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거라 다소 이제 그 뒤에 나온 그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2월 초에 나온 그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제 림포사이트페니아가 넌서바이버에서 더 떨어져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 두 번째 논문도 상당히 좀 재밌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뭐 모탈리티 케이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폐렴까지 갔던, 산소 치료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초기에 림포페니아가 좀 있었고, 림포페니아가 좀 회복되면서 환자들이 좋아지는 것을 대부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처음에 확진을 받고, 지금처럼 저희는 뭐 아주 경증까지 입원 환자를 다 격리 입원을 시키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어떤 환자를 산소 공급이 가능한 병실에 입원을 시킬지, 어떤 환자를 소위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그 산소가 없는 그런 병실에서 볼지, 그런 걸 판가름할 때 초반에 저 림포사이트 퍼센트와 그다음 림포사이트의 절대값 뭐 1000개 이하 정도, 그렇게 이제 그런 수치를 이용해서 트리아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대한감염학회에서 웨비나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거기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좀 더 깊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림포사이트 안에서도 우리가 뭐 HIV의 CD4 림포사이트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특이한 림포사이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D4가 아마 떨어지는 걸로 그때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림포사이트 안에서도 어떤 림포사이트가 좀 더 많이 손상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점차 밝혀질 거고요. 이번 달까지는 지금 대부분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 관련된 논문, 그 다음에 이제 비약물적 중재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제가 고르고 있는 논문들은 좀 더 베이직 사이언스 쪽,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 나와 있는 그런 논문들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아마 코비드 19에 대해서 패소제네시스가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